당신 안의 아이는 얼마나 자라있나요?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더 큰 생각을 품을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난 당신.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아이는 이제 미래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다양성의 힘으로 세상은 80억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모습과 저마다의 개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표현. 다양성은 세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라는 이름 안에 모인 우리도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며 경험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긍정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다양성이야말로 롯데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 적응하고 다름을 활용할 줄 아는 것. 다양성의 힘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발견으로 내일을 더 이롭게 합니다. 다르기에 가치 있고 다르기에 가치 있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또 한 번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차별과 갈등을 넘어 존중과 공존으로, 배려를 넘어 가치의 성장으로 가는 길. 다양성의 힘으로 새롭게 이롭게. 2022 롯데 다양성 포럼. (2022) 롯데 다양성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롯데지주 인재전략팀 김진솔, 유통군 HQ 인재육성팀 정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그룹의 전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롯데 다양성 포럼은 롯데인재개발원 오상캠퍼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임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풍성한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두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롯데그룹은 2013년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다양성 헌장을 발표하면서 구성원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포용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다양성의 개념을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먼저 인식하고 있는데요. 롯데에서도 이 다양성의 개념을 단순한 배려의 개념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성장의 관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2022 롯데 다양성 포럼의 주제를 공개해 볼까요? 네, 2022 롯데 다양성 포럼의 주제는 다양성의 힘으로 새롭게 이롭게입니다. 오늘의 다양성이 롯데의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젠더, 세대, 장애, 글로벌의 벽을 넘어서 롯데의 15만 임직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다양성 포럼이 여러분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2022 롯데 다양성 포럼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미디어 퍼포먼스와 개회사에 이어 1부에서는 다양성,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주니어와 시니어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마무리로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릴레이 스피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 2023 여성인재 육성 전략에 대해 들어보고 다양성 토크쇼를 통해서 여성인재 육성에 대한 공감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는 참여하신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를 끝으로 다양성 포럼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를 이어가 볼까요? 네, 2022 롯데 다양성 포럼을 축하하고 다양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멋진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LED 트론 댄스를 시도한 쇼 디자인 그룹 생동감 크루의 멋진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2 롯데 다양성 포럼을 위해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생동감 크루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Broken footsteps on the floor. Pick myself up and carry on. 'Cause something's waiting for me, and I won't let them write my soul. Keep my direction, and soon I'll return to gold. I'm a king without a throne, a heart without a home. Just cards that I've been dealt in life. I walk the road alone, but my hope will never die. But my hope will never die.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생동감 크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연출된 공연이었는데요. 굉장히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젠더, 세대, 또 장애, 글로벌을 상징하는 4가지 컬러가 화려하게 어우러지는 걸 보면서 다양성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22 다양성 포럼을 화려하게 시작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임직원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롯데지주 대표이사 이동우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롯데지주 대표이사 이동우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세대와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을 존중받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2013년에 선포한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 롯데그룹은 조직 내 다양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다양성 포럼 역시 그 결과물 중 하나인 우리의 자랑스러운 포럼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비슷한 제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는 상품 과잉의 시대에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허를 찌르는 참신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중 80%가 B2C인 우리 그룹도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양성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2022년 다양성 포럼의 슬로건은 다양성의 힘으로 새롭게 이롭게입니다. 미래는 질서 정연함이 아니라 불확실한 환경에서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다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룹도 다양성의 힘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배터리, 모빌리티와 같이 신규 사업 투자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조직 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공유해야 할 가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정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과 SNS를 통해 개인의 가치를 드러내고 차별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다움, 나 자신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인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느 시대보다 성별, 세대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개인을 규정짓고 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다양성이 시작됩니다.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다양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생태계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생태계의 생존과 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다양성은 때로 불편할 수도 있고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은 이제 우리 롯데그룹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기업 문화 속에 다양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우 부회장님의 개회사를 들으셨습니다.
나 자신과 타인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양성이 시작되고 그 다양성이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된다는 뜻깊은 말씀들로 채워주셨는데요. 깊은 울림을 주는 개회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2022 롯데 다양성 포럼,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포럼의 주제를 담은 기조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AI와 빅데이터 기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트랜스버스의 대표이신 장대익 교수님을 모시고 다양성, 미래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장대익 교수님을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장대익이고요. 가천대에서 학생들의 창업을 가르치고 있고 또 저 자신도 창업을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새로운 학생들을 또 만나고 싶어서 가천대로 옮겨서 지금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치 우주선 같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빙의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빙의를 해보시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함이 그냥 주어진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계인이고 외계인 과학자로서 지구에 와서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들을 한번 탐구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새롭게 보실 거예요. 자,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 생명체를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질문들을 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외계인 과학자라면 틀림없이 뭔가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 질문은 도대체 지구상에 왜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할까? 왜 이렇게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존재할까? 이 질문들을 하시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 틀림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연은 도대체 이 다양성을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그냥 주어진 건 아닐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됐을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다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겠죠? 자, 자연은 놀랍도록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다양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160년 전부터 생물학자들이 우리에게 밝혀낸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진화 메커니즘입니다. 자연 선택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찰스 다윈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의 첫 번째 조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변이입니다. 변이는 중심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심에서 이탈한 걸 우리가 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디비에이션이죠. 변이는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중심이고 그 중심을 향해서 다 다르다, 이렇게 변이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변이는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이 변이가 자연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다르죠.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름이 뭔가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걸 우리가 차별적 적합도라고 하죠. 이 게리 랄슨의 만화인데요. 여기 만화에 보면 엄마 사마귀가 애들을 쫙 앉혀놓고 오늘 조회를 합니다. 야, 니들 중 대부분은 잡아먹힐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잘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자, 가운데 이 만화에 보면 늑대가 출몰하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양들이 막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늑대가 지금 회의를 하죠. 저 가운데 있는 애들은 안 되겠어. 왜냐하면 다리가 튼튼하니까 쫓아가봤자 힘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를 몰아서 얘를 잡아먹자. 물론 실제로 회의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이게 자연 선택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뭐 생존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차별적인 적합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변이는 그 변이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생존과 번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이 양에게 있어서 털이 북슬북슬하냐, 아니면 귀가 쫑긋하냐, 이것도 변이죠. 변이 형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양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질들은 아니죠. 해가 되는 형질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코가 털이 북실북실하다고 늑대가 막 출몰하는 그런 환경에서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늑대가 출몰하는 환경에서는 튼튼한 다리를,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이 형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애들은 더 잘 살아남고 어떤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진화는 한 세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에 일어나는 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죠. 진화는 여러 세대에 거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는 양이 잘 살아남겠지만, 더 잘 살아남겠지만, 그것이 대물림 된다면, 그 다리를, 튼튼한 다리라고 하는 것이 대물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에서 튼튼한 다리를 가진 양들만이 살아남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조건은 바로 유전성입니다. 누가 차돌이가 차범근의 아들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친자 확인을 안 해봐도 알죠. 닮는 겁니다. 이런 닮은 조건, 이 유전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됐을 때, 그럴 때에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너무 간단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성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믿지 않고,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가 결국에는 이 다양성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자연 법칙 중에서 제일 위대한 법칙들을 보세요. E 이퀄 MC 스퀘어, F는 MA.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론을 막 공식을 만드는 애들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초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지, 위대한 과학자들은 정말 단순한 것에서 우아한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자, 이게 바로 다양성을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 결과는 뭘까요? 이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챕터 4장에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 변이들이 진짜로 존재하고 생존 투쟁을 하고 대물림의 조건이 있을 때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곤충이 있어요. 그 곤충이 크기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색깔도 다릅니다. 이게 변이들의 종류죠. 근데 유독 색깔과 상관없이 그 유독 크기와 상관없이 짙은 색깔을 가진 애들만 이 새가 잡아먹는다 그러면 다음 세대 가면서 어때요? 크기와 상관없이 색깔 없는 놈만 살아남겠죠. 그럼 처음의 집단과 마지막 집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다시 말해서 변이가 존재하고 그 변이가 생존과 번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대물림 됐을 때 처음 세대와 마지막 세대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종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 단순한 메커니즘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을 거쳐서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성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잘못 배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다양성을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화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여기 다 대부분 10년 전에 교과서를 배우셨을 텐데, 10년 전에 과학 교과서에 나온 말의 진화예요. 말이 지금 더 커졌죠, 그죠? 그리고 발굽의 숫자도 그러니까 발굽의 수도 적어졌어요. 큰 쪽으로 진화했다, 발굽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일직선상으로 진화하는 거라고 배웠죠. 사실 이것은 자연 선택에 의한 종분화, 그래서 만들어진 생명의 나무를 완전히 오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도 가끔 틀립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은 나오지 않고, 실제 말의 진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공통조상에서 여러 종들이 갈라져 나온 것이죠.
그 갈라져 나온 것의 메커니즘은 아까 말씀드린 자연선택 메커니즘입니다. 변이가 존재하고 생적은 번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대물림되는 그 조건이 만족돼서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나왔는데, 근데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있는 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종의 이름이 바로 에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 에쿠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맨 끝에를 보면 아, 말이 크기가 되게 커졌구나, 발굽의 수가 줄어들었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엄청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우리 인터넷에서 정말 삭제하고 싶은 그런 도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화를 찾아보시면 다 이런 그림 나오죠.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거 사실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진화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인류의 진화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말의 진화 똑같아요. 공통조상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배우셨죠?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종들이 다 있었어요. 어느 기간 동안에 저렇게 종분할을 한 겁니다. 생명의 나무처럼. 그러다가 다 멸절했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죠?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해서 진화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하지만 다양한 종들이 있었고 적어도 8, 9종들, 10종이 있었던 거죠. 호모 속에 해당되는 다양한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한 10만 년 전쯤에 여러분들이 지구를 타임머신을 타고 가시면 호모 사피엔스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다른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네안데르탈인이죠.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학명을 갖고 있어요. 한 몇만 년 혹은 몇십만 년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공존했죠. 그러다가 3만 5천 년 전쯤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종으로서는 완전히 멸절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도 남아있죠. 우리 여러분들의 피를 뽑아서 지놈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피 속에 한 4% 정도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다시 말해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도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잡종이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뭐 당나귀 보시면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어느 정도는 교잡을 했다는 정도 그런 뜻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아까도 그런 멘트가 나왔지만 자연계에서는 혼합이라고 하는 것, 섞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디폴트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저렇게 있고 마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사피엔스를 향해서 진화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연 선택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변이가 필요합니다. 변이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똑같다고 한다면 여기는 진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집단에서 서로 다른 어떤 변이 형질들이 존재해야만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변이라는 것이 그만큼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 진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모두가 다 똑같다 그러면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이 똑같다 그러면 그 조직은 그냥 하나인 것이죠.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연계도 똑같은데요. 아까 변이는 그냥 주어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변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죠. 여기 보시면 완다라는 애가 있어요. 완다가 지금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입술이 없잖아. 입술이 없는데 왜 루즈를 어떻게 쓰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술이 있는 동물에게만 사실은 루즈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루즈 같은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 이게 그래서 변이 발생이 또한 되게 중요하구나. 또 진화의 한 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arrival of the fittest라고 얘기하죠. survival of the fittest가 아니고
변이의 발생 측면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학생 시절에는 못 배웠겠지만 되게 중요한 발견들을 1980년대, 90년대에 하게 됩니다. 생물학의 세계에서 이보디보라고 하는 분야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변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원리를 갖고 있다. 그야말로 굉장히 변이 중에서 그냥 아주 루틴하게 바뀌는 것도 작은 변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핵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걸 발생 유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조직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조직에도 핵심 인재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그런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물의 세계에서도 이 혹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유전자인데요. 여러분 초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다르죠. 하나는 무척추 동물이고 하나는 척추 동물이고 포유류예요. 굉장히 다른데 유전자 레벨로 보면 혹수 유전자를 가지고 변주를 합니다. 여러분이 조물주라고 하면 이 생명의 다양성을 다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하나 이렇게 만들고 하나 또 이렇게 만들고 자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주요한 레고 블록 같은 걸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걸 변주하거나 그 컨비네이션을 바꾸거나 숫자를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이 생명의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성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노벨상을 받은 연구인데요. 초파리와 이 마우스, 포유류도 같은 혹수 유전자로 배아 발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조금씩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변주를 해서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연계에 존재하는 시각 장치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동물들 길러보시면 다 아시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무척추 동물의 눈은 아니에요. 자, 근데 뭐 겸눈 같은 곤충들 생각해 보시면 더 특이하죠. 근데 자연계는 그 눈을 34번을 독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일리스 유전자라고 하는 아주 공통의 유전자를 가지고 완전히 변주를 함으로써 이 수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목표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걸 바꿀 것인가? 어떤 요소를 바꿀 것인가? 핵심을 바꿔서 큰 변화를 만들 것인가? 핵심은 두고 핵심을 약간 컨비네이션해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자연계는 큰 뼈대를 가지고 변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대한 나무예요. 이 거대한 나무를 보시면 이 겉에 이 부채꼴의 그 겉부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인간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죠. 맨 밑에 오른쪽 밑에 호모사피엔스가 있습니다. 2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 한 600만 년 정도, 6,500만 년 정도 보시면 갑자기 가다가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지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공룡의 멸절입니다. 공룡은 1억 4천만 년을 지구를 호령했습니다. 여러분 1억 4천만 년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2억 년 전쯤에 지구로 오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아마 다른 행성으로 가실 거냐면 지구라는 행성은 공룡이 접수했구나 라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갔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5천만 년 전으로 지구로 와보면 깜짝 놀라겠죠.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룡 보신 적 없죠, 그죠? 여기 공룡 출몰하지 않아요. 공룡은 다 멸절했어요. 자, 이게 바로 또 한편으로 진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존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한 방에 혹할 수 있는 거죠. 소행성이 떨어져서 운석이 떨어져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천재지변으로 공룡이 이렇게 완전히 디클라인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는 생명의 거대한 나무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겸손함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나무, 이 다양성 중에 이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이 이면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20억 년 전쯤에 여러분 지구에 와보면 지구는 굉장히 밋밋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포들 분열하는 거예요. 그냥 무성생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 유전자 셋을 그냥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유전자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전달되니까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양성은 없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데드엔드입니다.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자연계가 뭘 만들게 됐냐면 성을 만들게 됩니다. 암과 수컷, 지금 우리 식으로 암컷과 수컷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섞이는 과정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유전자 칵테일이라고 해요. 유전자 칵테일 기법이 지구에 출현한 그 다음부터 지구는 형형색색 엄청난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다양성은 성이 만들어낸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섞임의 과정이 있었어야지만이 이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거대한 나무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아마 외계인 과학자라면 드디어 이해했다. 어떻게 이렇게 40억 년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다양성이 큰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가? 과학적으로 그럴듯하네.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기업에 적용해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생태계도 변이들이 존재해야지만이 진화가 일어나죠. 수많은 변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라든가 지퍼라든가 무슨 카메라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것이 다 변화의 결과물들이죠. 기업의 생태계를 조금 더 조직의 레벨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S&P 500대 기업 평균 수명을 보니까 25년이에요. 여러분 구글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귀납적으로 보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기업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망할 수도 있고요. 뭐 롯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기업의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수많은 변이가 존재하고 그 변이 중에 어떤 것은 그 시장에 그 환경에 잘 살아남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전달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게 생태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쟁과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자연계를 봤을 때 우리 다양성, 우리 기업의 생태계를 봤을 때의 다양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조금 더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간 세계의 다양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연 세계는 우리가 자연 법칙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 메커니즘. 그렇다면 이 인간 세계의 다양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져봅니다. 인류는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진화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진화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저 생명의 잔가지에 불과했다. 보이지도 않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죠? 한 20만 년 전쯤에 이렇게 나와서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는데, 자, 20만 년 전쯤 혹은 20만 년 전쯤부터 시작해서 한 3만 년 전쯤, 심지어 한 1만 2천 년 전쯤에 지구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진짜 동시간대로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게 될 것인가? 1만 2천 년 전쯤, 다시 말해서 농경이 시작되기 직전에 인간 플러스 가축 플러스 애완동물, 이거의 바이오매스 생물량은 육상 척추동물 중에서 0.1%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 10,000년 정도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인간이란 사피엔스라는 존재를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지만 98%입니다. 지난 예를 들어서 20만 년 사이에 지구상에 벌어진 가장 큰, 가장 인상 깊은, 가장 거대한 변화가 뭘까를 얘기해 보면 단연코 호모사피엔스의 놀라운 확장이에요. 존재감이 전혀 없던 존재가 지금은 지구를 뒤엎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플러스 소, 돼지, 닭, 개, 양 이런 거예요. 가축이거나 우리가 먹는 그런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행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좀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니? 라고 할지 모르지만 팩트를 그냥 쿨하게 전달해 보면 우리는 지구의 정복자입니다. 지난 1000만 년 사이에, 지난 500만 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 가장 인상 깊은 변화, 중요한 변화는 바로 사피엔스의 놀라운 확장입니다. 자, 미미한 존재가 정말 존재감도 없던 존재가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이 왜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20만 년 전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사피엔스의 이 궤적이에요.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뭐 호주도 갔고 저쪽 그 시베리아도 건넜고 뭐 굉장히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동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죠. 자, 그런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하시면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시죠. 문명을 저런 불을 만들고 불빛을 만들고 뭔가 밤의 삶을 살고 이런 뭔가 도시를 건설하고 이것은 개미가 한 것도 아니고요. 침팬지가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인간 사피엔스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우리가 문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명은 사피엔스의 그냥 시그너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600만 년 전쯤에 침팬지하고 인간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침팬지하고 또 보노보는 한 300만 년 정도에 갈라졌거든요. 자,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에요. 근데 걔네들 뭐 하고 있냐 보면 아직도 우리 도움 없이는 아프리카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저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문명을 우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문명을 건설했지만 쟤네들은 아직도 우리 도움 없이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런 유니크한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만 600만 년 전에 같이 시작한 침팬지하고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만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됐을까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질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과학기술이죠.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힘이에요. 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일까?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만약에 과학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서 이런 위대한 존재가 됐을까? 과연 그것뿐일까? 왜냐하면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과학기술은 있는데 우리가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남을 해하는 데 쓴다면 그 과학기술은 문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문명을 어느 정도 만들었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힘을 집단에서 찾습니다. 우리 영장류의 삶은 한마디로 집단 생활을 하는 종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집단은 가장 크고 복잡합니다. 여기 영장류들 보세요. 인간이 가장 크고 복잡한 그런 집단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키운 힘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걸 키운 힘은 무엇일까?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저도 매경에서 한번 대담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 사피엔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주 독특한 존재로 성공적인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그 대답을 아주 재밌게 합니다. 유발 하라리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픽션, 허구를 만들었다. 그 허구는 종교일 수도 있고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이념일 수도 있고, 화폐이고, 그리고 그걸 뭉뚱그리면 가치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집단 사이즈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뇌구조 상에서는 뇌의 어떤 크기 면에서는 용량 면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되게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침팬지를 연구했는데요. 침팬지가 지금 여기 여러분 한 100분 정도 앉아 계신데 절대로 침팬지 사회에서는 이런 세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존재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연설을 한다? 이거 절대 불가능. 아비구환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배려해 주셔서 이런 코디네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일종의 픽션이라는 거죠. 허구가 만들어내는 상상의 질서.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종교도 그런 거죠. 종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뜻이 아니고 종교가 갖고 있는 이펙트를 생각해 보시면,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스토리에 커미트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10,000원짜리 꺼내 보시면 그 10,000원짜리가 본래적인 가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10,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30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필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개념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그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발 하라리도 경고하고 있듯이 이 허구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집단을 키우고 어떤 의미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됐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시 옥죄기도 한다. 전쟁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이분도 종교에 대한 종교의 어떤 다른 닥사이들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 예를 들어 전쟁을 치르려면 엄청난 협업과 아주 강인한 어떤 뭐랄까요, 강인한 뭐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축구 월드컵을 해보면 뭐 그냥 스포츠 경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쟁이잖아요. 스토리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지 않습니까? 국가주의라고 하는 누구나 다 국가주의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문제에 갈등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자,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는, 우리가 다양성을 용인하게 만드는 그 힘 중에 그런 어떤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거 말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 말고 우리의 본능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자는 거죠. 일종의 우리의 정신적인 힘,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엔진 같은 게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다양해진 것 같은데 그 다양성을 만들어내온 어떤 심리적인 엔진 같은 게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의 대답은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자,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드릴게요. 공감이 일단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제가 공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공감을 정의하는 게요. 연구자마다 다 다른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이런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추론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같이 그 입장에 서봐야 돼요. 그런데 같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적어도 인지적, 그 다음에 정서적, 그 다음에 행동적 일정 공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얘기하면서 제가 인지적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공감의 연구자들이 공감의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단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는 모든 포유류들이 공유하는 공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쥐가 있지 않습니까? 쥐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배고프면 계속 레버를 누르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실험을 바꿔봤냐면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데 동시에 옆에 있는 동료 쥐가 전기 충격을 받고 있어요. 자, 그걸 봅니다. 그럼 여러분 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누르고 막 웃으면서 막 먹이도 나오고 막 먹겠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이라면 아니실 거예요.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걸 누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동료 쥐가 충격받는 것이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이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감정의 전염입니다. 공감의 전염이에요. 이거는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경회로의 작동이에요. 이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슬픈 장면이 있으면 눈물이 뚝 떨어지잖아요. 내가 저기서 울어야지 이게 아니고 눈물이 뚝 떨어지잖아요. 모든 포유류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호르몬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요. 모든 포유류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자, 이게 바로 정서적인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위에 러시아 인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일종의 동정심 같은 게 있어요. 침팬지 수컷들이 엄청 싸웁니다. 싸우고 나면 늘 이긴 놈의 등을 이렇게 두드려줘요. 이긴 놈이 진 놈의 등을 두드려주죠. 예, 너 저도 기분 나쁘지? 위에서 아래로 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죠. 이걸 바로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정, 연민,
뭐 치근함 이런 것들이 혹시 공감과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명확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입사를 했는데 누군가가 뭔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정심이 일죠. 연민이 생깁니다. 치근함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치근함이라고 합니다. 타자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 이거는 어쩌면 조금 더 쉬운 기술일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여러분 동기가 승진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는 되게 기쁘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꼭 그렇지는 않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움을 느끼면 같이 고통을 느끼고, 기뻐하면 같이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 승진해서 나는 연민이 느껴져, 너 승진해서 나는 치근함이 느껴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민과 치근함 뭐 이런 것과 공감은 다릅니다. 자, 공감의 가장 높은 단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단계. 진화학자들이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구사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겉에 있는 부분, 역지사지 능력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는 않지만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그 상황에 있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지난 200년 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난 100년 동안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난 300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게 바로 역지사지예요. 지금 나는 힘들지 않지만, 지금 나는 그 상태가 아니지만, 이게 바로 역지사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너무너무 이 공감을 구분해주는 기가 막힌 구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감정이입, 이건 정서적 공감입니다. 이것은 자동이에요. 여러분들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인지적 공감, 이건 추론이고 상상력이고 여러분이 기꺼이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상황에 가는 겁니다. 이게 역지사지예요. 이건 인간만이 하는 놀라운 인지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인지심리학자는 그거를 약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감에 대해서 이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인간은 thinking의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것이고 무의식적인 거예요. 자, 이게 95%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계단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셨다 그러면 이 계단이 무너질지도 몰라, 이 공간이 무너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죠? 가끔 무너지잖아요. 자, 그걸 상상하지 않고 그냥 오는 게 바로 시스템 1의 작동입니다. 우리가 늘 그걸 의심하면서 산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잘 작동하는 것은 더 이상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게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2는 뭐냐면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의심해보고 이성을 활용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힘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시스템 2를 쓰진 않아요. 일상을 살면서 시스템 1을 주로 작동합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길가에 가다가 저렇게 미끈덩한 길 물체를 보면 그냥 일단 놀래고 보죠. 저게 뭘까라고 5분 동안 들여다보는 순간 실제로 물려서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일단 놀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1의 작동이에요. 힘이 필요 없어요. 에너지 필요 없고, 틀릴 수도 있지만 quick and dirty예요.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시스템 1이 작동해야지만 여러분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걸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시스템 2는 여러분들이 되게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시스템 1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시스템 1만 쓰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생각 없이 살아도 큰 문제 없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수렵체질,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뇌는 사실은 대단히 문명을 갖고 있는 뭐 이렇게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고상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대부분을 수렵채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밤 12시를 지금 현재 시점이라 보면 12월 31일 오전 6시가 가축을 만들어낸 때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된 거는 오후 3시고요. 산업혁명은 밤 11시 40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수렵 체제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1은 디폴트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냐. 자, 여기 계신 남성 여성분들은 이분들을 사랑하려고 좋아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딱 보는 순간 호감이 갑니다. 시스템 1의 작동이에요. 시스템 1의 작동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부족 본능 같은 거예요. 그냥 본능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 살 수가 없죠. 이것만으로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 만나서 우리 연구들을 보면은 실제로 누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느냐?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우리랑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인종이 비슷한 사람,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게 그냥 내추럴한 거라고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옳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15만 년 전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만 평생을 살았던 맨날 자고 일어나는 똑같은 사람을 봤던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유발 하라리식으로 말하면 픽션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을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저식으로 얘기하면 인지적 공감을 넓혀서 역지사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니까 점점 커진 거죠. 집단이 커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인류가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진화했냐라고 아주 섬세하게 질문해 본다면 섬세한 대답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추구하게끔 진화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부족 본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집단을 크게 유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스템 2를 작동시켜야 되는구나. 5%에 해당하는 그 힘을 작동시켜야지만이 이 집단을 더 크게 유지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학습해야 되는 우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명이 흐름이 있어요. 문명의 흐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집단의 크기, 공감의 반경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는 길거리에 지나가던 강아지를 누가 발로 차도 경찰서에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서에 들어가야 돼요. 불과 30년 전이에요. 우리가 동물을 이해하고 동물의 고통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동물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죠. 역지사지를 하는 겁니다. 뭐 동물이 고통하다가 그 고통이 뭐 너무 잘 전달이 되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사실 돼지도 먹잖아요. 굉장히 많은 동물도 먹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키워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역지사지를 통해서 동물의 고통까지도 이해하고 그렇게 추론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 아이,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인종적으로 마이너리티, 호모섹슈얼 이런 분들은 우리 인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그들을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본능은 그냥 수렵체제께 잘 적응돼 있어요. 150명끼리 그냥 살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살고 싶어요.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 얘들도 인간인 거죠. 생각을 해보니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메가 트렌드를 보면 결국 문명이라는 것은 공감의 반경을 넓혀오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학습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추론과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지 우리가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구심력은 우리의 본능에 해당된다면 이 원심력은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애써 추론하는 우리의 그런 인지적 공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심력과 원심력의 작용으로 우리 공감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 결론은 다양성의 추구는 집단의 스케일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반경을 넓힌다는 것은 다양성의 지수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문명도 이렇게 공간의 반경이 넓혀진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좀 부족한가? 왜 다양성을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또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는 이렇게 획일적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좀 더 보편적인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 국가, 우리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얘기를 해볼게요. 전 디지털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점점 더 온라인의 세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 더더군다나 그랬고 지금 이 팬데믹이 지나가도 우리가 온라인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커졌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오프라인과 다른 어떤 행태가 일어나죠. 오프라인에서는 부장님 만나기 싫어도 계속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나랑은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에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온라인에서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선별할 수 있죠.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친구로 둘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비슷한 얘기만 계속 듣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확증받는 방식이에요. 자, 추천 알고리즘은 더더군다나 우리를 아주 곤란에 빠뜨립니다. 추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 보시면 와, 어떻게 내가 이걸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지? 나보다 더 잘하네? 신기하시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클릭에 기반해서 그 컨텐츠랑 비슷한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힙합을 여러분 들어보셨다면 계속 들으신다면 트로트를 들을 확률은 되게 떨어져요.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유형 이런 겁니다.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이에요. 이 두 번째 협업 필터링이라는 것이 지금 실제로 상용하는 그런 필터링 중에 하나인데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라면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콜라를 구입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추천받을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죠.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라면과 콜라를 먹었던 사람들이 물을 구입했어요.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성향에 비슷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이 그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이 추천 알고리즘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여러분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개미지옥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추천만 잘해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성장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뭔가 더 큰 일을 이뤄나가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순간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성향을 벗어 던졌을 때만이 어느 정도 그것부터 이탈했을 때만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성장의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동력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온라인 세계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랑 비슷한 사람, 우리 성향이 비슷한 것들하고만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글도 있었어요. 유튜브 피드가 우리 아버지를 쇠뇌시키니까 이 프로그램 좀 다시 바꿔달라. 우리 신구 갈등도 사실 여기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컨텐츠랑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컨텐츠가 굉장히 달라요. 그거는 그분의 선택 이전에 알고리즘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디지털 양극화 이런 문제죠. 자, 근데 우리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를 고르신 적 있나요?
자, 이제 부장 여러 직원들하고 회식을 가러 왔는데 다 야 우리 뭐 시켜 먹자. 근데 뭐 아무거나 시켜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실제로 제가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다들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돼. 자기가 돈을 주고 사는데 왜 아무거나를 달라는 거 하는 거죠. 뭐 결정 장애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사실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자율성에 대한 어떤 그 감도가 되게 낮기 때문이에요. 그냥 누가 시켜주는 거 그냥 더 편한 거죠. 우리가 되게 행복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좀 경제적으로 보면 10위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행복 지수를 보면 절대 거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보세요. 굉장히 낮아요.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행복 연구자들의 그 공통된 결론은 뭐냐면 이 왜 한중일이 그렇게 경제 규모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을까 분석을 해보니 자율성이 떨어져요. 뭔가 집단주의가 강하고 뭔가 관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그거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경제력과 비례해서 자율성들이 굉장히 확보되는 나라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고 뭔가를 하는 거죠. 자, 자율성이 행복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돼요. 저도 이제 대기업의 이제 HR 쪽에 자문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친해져서 한 30대 정도 되는 아주 일 잘하시는 뭐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 저는 일도 잘하고 그래서 유능함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실 저희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 회사 가기 싫어요. 내일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김 과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열심히 하고 관계도 좋고 하는데 그 열심히가 부장님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내 프로젝트가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고 부장님이 시켜주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왜 우리가 이 획일적이고 왜 우리가 불행한가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쩔 때 만족감을 못 느끼냐면 다 만족해도 다 어떤 것이 다 충족이 돼도 내가 이걸 한다, 이 자율성 이것이 깨지면은 만족감이 떨어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증거들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한중일 문화에서 동아시아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이야기할 때 나 자신을 얘기할 때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서양에 있는 친구들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규정할 때 내 친구들,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규정하게 돼요. 자,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재미난 연구는 농사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농사의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논농사를 짓죠, 그죠? 근데 서양 농사를 짓지 않는 문화는 더 자율적이고요. 밀농사는 사실은 이렇게 뿌려놓고 말면 기후만 괜찮으면 그냥 잘 자랍니다. 근데 벼농사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리고 관계 시설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쯔강 주변으로 밀농사, 논농사 이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런 집단의 차이를 보니까 거기에 논농사를 짓는 집에서 그 집단에서 훨씬 더 집합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농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또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시대의 엄청난 이 성리학의 문화가 또 여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과거제도죠. 여러분 네덜란드인이었던 이 하멜이 제주도의 표류에서 엄청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서당에 가서 엄청 글을 잘 읽는다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랄 일이었던 거죠. 자기들 동네 같으면은 애들 막 놀고 그냥 배나 타고 할 텐데 여기는 어떻게 아이들이 저런 글을 읽고 있을까? 엄청난 이 학습의 열기 이게 느껴졌던 거예요. 너무너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건 좋은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출세, 이 과거제도, 이 학습을 출세랑 연결시켜서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줄서 뭔가 그거에 들러리를 서야 되는 그런 문화를 사실은 좀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500년 동안 우리가 한 거죠. 저는 이거 학습의 열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초경쟁 사회죠. 우리는 한 줄로 세우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 거쳤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여전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뭘 잘해도 들러리 비슷한 존재인 거죠. 입시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제가 볼 때 한 500년 동안의 과거 제도랑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지각이 경쟁에 대한 이 촉이 엄청나게 민감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서울은 0.6 정도 돼요. 0.56 정도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건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몇십 조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죄송합니다만 다 잘못 짚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감사원과 같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안 낳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에 대한 지각이에요. 퍼셉션. 아, 여기가 되게 경쟁적이구나. 그런 순간 애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 동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혼부부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약간 한적한 경기도에 살아요. 주말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한 2주년 때 야, 이제 우리도 애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지옥철 2호선을 타고 출근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둥둥 떠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말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구나. 이게 여기서 어떻게 애를 낳니?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 동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출산 동기를 해준다는 것은 그냥 복지만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자기 주변에 얼마나 개체들이 많은가, 그 일종의 덴서티가 밀도가 높은가에 따라서 밀도가 높으면 출산을 멈추고 자기 성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애를 낳습니다. 우리도 동물이에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우리는 출산의 동기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합계 출산율도 보면 이게 제가 연구한 건데 저희 팀에서 연구한 건데 실제로 전국에 있는 구, 시, 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제로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이 떨어지는 걸 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저렇게 반비례하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뭔가 경쟁에 대해서 이게 더 경쟁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출산의 동기든 뭔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동기든 이런 거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어떤 이 획일적인 우리의 특수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기업 내에서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걸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첫 번째는 공간 축에서 밀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인구 밀도와 이 밀도가 그 출산의 동기를 되게 낮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 본사로 가는 걸 원한다. 본사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지사는 되게 한가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본사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경쟁에 대한 지각은 되게 높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시간축에서의 경쟁 밀도를 낮추는 방식이 뭐냐면 왜 저는 MZ 세대들이 특히 Z 세대들이 왜 헬조선을 외칠까?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나?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출산 문제를 아까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고 나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대답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 때는 100만이 태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대학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40만이 대학 시험을 보지만 졸업한 사람들의 전부가 다 대학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축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객관적으로는 더 상대적으로는 더 부해졌지만
실제로 여러분 MZ 세대들이 보는 이 동시대의 경쟁에 대한 지각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헬조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모두 다 같은 시기에 모두 똑같은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데서는 대학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갭이어를 두고, 그건 중학교 때부터 합니다. 갭이어를 두고 네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탐구해봐,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우리 그래서 학교 측면에서는 이런 갭이어를 둘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업 측면에서 갭이어를 둘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모두 다 똑같을 때 대리 경쟁을 하고 과장 경쟁을 하고 부장이 되길 경쟁을 하고, 이런 경쟁 시스템이 과연 맞는 것인가? 경쟁 지각을 훨씬 높여주고 쓸데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량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량. 인간의 역량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무슨 지능 이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부는 하나의 역량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를 봅시다. 우리 사회는 공부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죠.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제도도 마찬가지죠. 평가제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사실 쟤는 이런 일은 못하지만 정말 빛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그대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죠. 그 어떤 역량 측면에서도 밀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인종 측면에서 지금 롯데도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하고 그 일을 하실 텐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시죠. 매번 예를 들어 직장을 갔는데 거기에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디폴트로 굉장히 다양성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어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걸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띄워주실래요? 공간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다양성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플레이 한번 해봐 주세요. It's easy to put people in boxes. There's us, and there's them. The high earners, and those just getting by. Those we trust, and those we try to avoid. There's the new Danes, and those who've always been here. The people from the countryside, and those who've never seen a cow. The religious, and the self-confident. There are those we share something with, and those we don't share anything with. Velkommen. Jeg kommer til at stille jer nogle spørgsmål i dag. Nogle af dem kan godt være lidt personlige, men jeg håber, I vil svare ærligt på dem. Hvem herinde i rummet var klassens klovn? Hvem er bonusforældre? And then suddenly, there's us. We who believe in life after death. We who've seen UFOs. And all of us who love to dance. We who've been bullied. And we who've bullied others. And then there's us, the lucky ones who've had sex this past week. We who are broken-hearted. We who are madly in love. We who feel lonely.
we who are bisexual, and we who acknowledge the courage of others. We who have found the meaning of life, and we who have saved lives. And then there's all of us who just love Denmark. So maybe there's more that brings us together than we think. TV2 Denmark. All that we share. 요 동영상은 뭐냐면요. 우리의 본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본능은 뭐라고 했죠?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친해진다. 비슷한 사람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공감의 반경을 높이냐?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강한 사회죠. 근데 우리가 공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공감의 반경이 되게 좁아서 그렇거든요. 공감이 너무 깊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공감이 깊어서 그래요.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굉장히 서로 갈등이 많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서로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삿대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념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키우는 사람 여기 오시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 여기 오시고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삿대질하면서 타겟이 됐던 분이 욕했던 분이 옆에 와서 리트리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그리고 공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나눠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계속 자주 동일한 상태에서 접근을 해보면, 접촉을 해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가 우리 집단이 결국 스케일업이 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진화하려면 변이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생각이 같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뭔가 우리가 지금 정체돼 있구나.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라도 여러분 조직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약간 그 데블스 어드보킷이라고 하잖아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일부러라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무조건 반대해. 무조건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조직이 더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더 스케일업 할 수 있고 여러분 집단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에서 배우는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장대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생물학적 관점에서 기업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서로 공감하고 또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만 명의 다양성이 모인 롯데그룹이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다음 순서를 이어가 볼까요? 네, 혹시 MZ 세대인 진솔 대리님은 조직 내에서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솔직히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성향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간의 다른 생각을 세대 차이에만 가둘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번 다양성 포럼에서는 주니어와 시니어가 다양한 시각으로 서로를 이해해보는 릴레이 스피치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릴레이 스피치를 위해서 퀵 서베이를 진행했는데요. 12개 그룹사 임직원 740분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죠. 네, MZ와 기성세대 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선별해서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 설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시니어와 주니어의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주니어 대표로 준비해 주신 롯데제과 신사업팀 박민규 대리님의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니어 패널 대표 박민규 대리입니다.
교수님 다음에 바로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분위기가 너무 또 가벼워지는 건 아닌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주니어의 패기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야기를 2개 준비했는데요. 세대 공감과 설문 결과 조사 이렇게 2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만약에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이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저도 지내다 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그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주니어와 시니어 차이를 좀 3가지로 봤는데요. 처음에는 소통 방식, 그리고 시점, 그리고 업무 방식 이렇게 3가지로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시니어분들은 소통 방식이 수직적이고 일방적이고 혹은 보수적이고 약간 군대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깨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신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업회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협업회의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좀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잘 아니까 이거 해주세요 혹은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결과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마다 저희 팀장님 저에게 말을 하셨는데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그걸 부차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니어들이 소통 방식이 앞에서 말한 수직적이고 혹은 일방적이고 이런 소통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노하우에 따른 상황에 따른 혹은 업무에 따른 소통 방식을 하고 계시는구나. 주니어 분들도 저와 같이 이 점을 인지한다면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시점인데요. 일단 시점은 워라벨 기준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시니어분들은 주니어분보다 업무에 대해 좀 더 무게를 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본다면요. 삶이 중요해 혹은 일이 더 중요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시니어의 방식을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시대 때 과연 자기 개발이 자유로웠을까요? 혹은 스쿼시나 테니스나 이런 취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일만 하고 맹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 출근하고 그렇게 계셨을 겁니다. 균형을 절대 몰랐던 건 아니었겠죠.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직장인의 57% 이상이 자기가 추가 수당을 받는다면 추가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요새 좀 와서 생각하는 게 지금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저도 앞엔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약간 좀 저도 업무를 더 해야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약간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럼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방식인데요. 요건 이제 팀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니어는 시니어보다 그러니까 주니어들은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팀보다는 이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경주마처럼 막 제 일만 엄청 합니다. 엄청 하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팀 프로젝트가 잘 종료됐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완성도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가 끝난 것도 아니고 제 일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 같이 일하는 선배님들 좀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업무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까지 조화를 이루시고 같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배울 게 많은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닐까? 이게 당연하게 만들어진 차이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저희 주니어 때 과연 회사 문화가 이랬을까요? 지금처럼 개성을 중시하고 혹은 개인 하나하나를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때는 보수적인 문화가 팽배했을 거고 일방적인 소통이 당연하다고 생각됐을 겁니다. 그리고 빠른 결정을 위해서 개성보다는 혹시 팀을 더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한 게 누구가 더 잘났다, 시니어가 잘났다, 혹은 주니어가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점을 잘 캐치해서 이용한다면은, 융합한다면은 무겁지도 혹은 너무나도 가볍지도 않은 조직 문화, 기업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총 4일간 진행됐고요. 그리고 그룹 임직원이 응답하셨고 총 응답은 740분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설문 결과를 받아보고 먼저 좀 받아봤거든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문에 양 세대가 거의 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을 좀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좀 약간 의아하게 좀 생겼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식입니다. 회식 보시면 제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한 게 주니어들이 아니다, 무조건 거의 웬만하면 참석한다 이거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사적인 질문도 절대 불편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편한 아닌가요? 편한 동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장님이 가끔 신입사원들이 오면은 야,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자리 좀 만들어봐라, 내가 말하기 좀 두렵다, 혹시 나를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팀장님 이하 이거 시니어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먼저 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 요 메뉴 보시면 둘 다 아니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시니어분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90% 필요 없다, 메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메뉴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한우의 마블링처럼 부드러운 소통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상반된 질문이 나왔는데요. 9번 질문 한번 봐보십시오. 9번 보면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연락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니어 답변을 보시면은 8번 보십시오. 나는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둘 다 그렇다고 했거든요. 둘 다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아닙니까? 9번에는 분명히 연락 받아도 된다 하시면서 분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좀 고민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신 거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치의 차이에서 나오는 답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팀장이고 매니저고 직책을 달고 계셨을 겁니다. 본인은 연락 받기 싫죠. 정말 받기 싫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팀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답을 보시면은 57% 대 43%로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앞에도 말했던 워라밸 관련된 건데요. 저 맨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해. 저조차도 아까 좀 약간 이자 때문에 좀 바뀌었지만 라이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니어 역시도 아니다, 나는 연봉 상승과 승진이 더 중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돼도 조직에 이득되면 난 하겠다. 그리고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나 개인 시간 언제든지 할애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혹은 세대라는 선입견을 좀 생각하는 건 아닌가. 얘는 MZ세대라고, 얘는 이게 싫고, 얘는 되게 적극적인 친구고, 뭐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혹은 빨리 칼퇴도 하고, 혹은 이분은 또 시니어라고, 이분은 너무 보수적이고, 혹은 너무 갇혀있고 군대적인 문화를 더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을 좀 벗어내고 조금 더 그 옆자리에 앉은 시니어 혹은 주니어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멋진 소통의 장, 소통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끝났는데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니어 대표 박민규 대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니어분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게 된 스토리를 듣고 이해해보는 관점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주니어와 시니어 간의 소통 방식이나 워라밸, 업무 진행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간다면 팀의 시너지를 높여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주니어 스피치를 듣고 나니까 반대로 주니어를 바라보는 시니어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시니어 대표로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R&D 인사팀 김태진 팀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전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에 대리님이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제 얘기도 똑같이 저희 경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수메르 시대 점토 문자에 요즘 젊은 이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문구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뭘 시사하냐면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은 있었고 그 과거에도 현재에도 세대 이슈는 존재했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대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는 하지만 세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라는 개념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흔히 본인에 대한 인지죠, 메타인지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한 달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금 다양성 포럼 담당하시는 분이죠. 12월 달에 다양성 포럼을 할 건데 시니어 패널로 오셔서 릴레이 스피치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저기서 한 단에 꽂혔습니다. 뭐에 꽂혔을까요? 시니어. 저는 시니어가 아니거든요.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인 같은데 저는 시니어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 뭐냐면 물론 MZ 끝자락에 있는 거 알고 있긴 한데 롯데그룹 팀장의 평균 나이를 봐서 어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알기 위해서 저희 팀 막내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맨날 나이로만 보다가 감각이 없으니까 이 친구 출생 연도를 한번 추적해봤어요. 1990. 이 친구가 제가 고등학생 때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대학을 갈지 고민할 때 이 친구는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런 친구랑 지금 신나게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연구소에 1년 전에 발령이 나서 1년 동안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1년 동안 제가 젊은 직원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리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이제 뭐 제가 별말 하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듣고 밥값 내주고 하니까 많이 불러줍니다. 네, 그래서 듣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20대와 30대에 했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의 결말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말하고 싶은 욕구를 꾹 참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면 다음에 안 불러줄 테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20대 때 일어날 일, 30대 때 일어날 일, 40대 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시기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평소 제가 들여다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다른 영역으로, 여기 돋보기 영역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맥락으로 한번 문제를 살펴보려고 고민을 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고민의 결과를 통해서 제가 3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인데요. 제가 그룹 신입사원 입문 과정을 2년 정도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입사원 입문 과정을 할 때 아침에 모입니다. 이런 강당에 모여서 그날 하루 일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과정 진행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2일차인가 3일차에 어떤 신입사원이 오더니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시간에 왜 모이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맥락을 파악을 해보니
공식적 일정은 9시 시작을 하는데 왜 너는 그 공식적 일정을 지키지 않고 8시 40분에 굳이 모여라고 하냐? 당황스럽죠. 왜?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속으로 뭐 이거를 대답을 안 하면 꼰대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앉아,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고민했습니다. 순간 10초 동안 고민하고 2가지 대답을 해줬습니다. 누구씨 아침에 8시 40분에 모이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밤 동안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았나 체크하는 안전의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그날 교육 일정을 설명해주는 안내의 목적이 있습니다. 들으니까 납득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갑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 열심히 그 친구는 아침에 그 시간에 8시 40분에 지각하지 않고 앉아서 이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기억을 되돌려 봤습니다. 제가 주니어 시절 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없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랑 제 젊은 시절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 때는 궁금한 게 있어도 안 물어봤어요. 왜? 물어보면 가끔은 혼날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대답을 잘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저희 설문 결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설문에 사생활과 중요 업무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문 결과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아까 베리님 때도 설명했는데 업무 시간에 연락 오는 거 싫은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자, 그러나 밑에 10번 문항 보시면 그러나 이유가 있을 때 연락 오는 거는 오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퇴근하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지? 이게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당장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시니어는 아니지만 시니어 경계점에 있지만 시니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왜 굳이 지금 연락하지 않아도 연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시니어들은 까먹어요. 다음날 아침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앉으면 내가 분명히 누구 대리한테 뭘 말하려고 했는데 뭐지? 그러면서 이제 막 몰려오는 보고 일정이랑 몰려오는 보고서 결제하다 보면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생각나는 줄 아세요? 직전에. 자, 그러면 그러죠. 왜 우리 상무님은 꼭 직전에 나한테 일을 시키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도 조금 주니어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워라벨 한번 볼게요. MZ세대 검색하면 워라벨이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그럼 과연 MZ가 워라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 정도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없어요. 시니어랑 주니어. 심지어 시니어분들이 더 워라벨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맞잖아요? 95 제가 잘못된 줄 알고 문의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상식에 어긋나니까. 근데 시니어분들이 95.5%로 더 높아요.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있으면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가 있다 보니까 애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워라벨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차이가 없다. 단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납득이 되면 워라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설명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게 불만인 겁니다. 젊은 세대는. 그래서 시니어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질문을 하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어 이런 말 절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고요. 그 주니어 입장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할 때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대답 묻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죠. 신입 사원들은 회식을 싫어한다라는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신입 사원들한테 밥 먹자는 소리를 하기가 요새 되게 무섭습니다. 왜? 요새 교육을 엄청 받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안 하면 또 나중에 리더십 시스템 끝에 나옵니다. 우리 팀장님은 생전 밥을 먹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주니어 입장에서는 시니어들한테 한번
밥 먹자고 먼저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사원일 때 어떤 수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먼저 상무님한테 밥 먹자고 문자 보내라. 전 속으로 했어요. 내가 왜? 사무실에 충분히 보는데 굳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큰 뜻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것도 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대전연구소에서 기업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오락시얼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을 활동하기 위한 주니어 보드를 선발해서 오락 서포트스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원래 여름이었는데요. 서포트스 발대식 날이었습니다. 발대식 하고 저녁에 회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개입을 하지 않았죠. 너네가 메뉴를 다 선정해라. 나는 갈게. 오케이. 그래서 6시 반쯤에 카톡이 옵니다. 6시 반에 여기 오십시오. 근데 무슨 카페예요. 그렇겠죠. 얘들아, 아무리 그렇지 1차는 밥을 먹어야지 왜 커피랑 빵을 먹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봤죠. 근데 앞에 세자가 생략돼 있더라고요. 방탈출.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탈출 카페라는 곳을 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을 가더니 5명을 방에 밀어놓고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1시간 내에 나오래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풀 수가 없어요. 저는 문제를. 젊은 친구들이 다 풀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걸 직접 해봤으니까. 2차를 갔습니다. 2차를 삼겹살에 이제 처음처럼 이제 이게 회식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애들이 갑자기 3차를 가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얘들 신났어요. 3차를 가자입니다. 3차? 그래서 식당에 나오면서 전 무의식적으로 앞에 간판을 봤습니다. 맥주집이 어디 있지?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파는 데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찾고 있는데 갑자기 그럽니다. 볼링장을 가자네요. 볼링장을. 볼링장? 그러면서 락볼링장을 가자입니다. 그래서 락볼링장이 뭐냐? 그러니까 술도 먹을 수 있고 음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볼링장을 갔어요. 여기 사진이 그 볼링장 사진인데 밑에 보이시는 10시 39분이 끝난 시간이 아니라 시작 시간. 시작 시간 그리고 나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8, 30, 31 두 게임을 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소풍 끝나고 친구들이랑 간 이후로 20 몇 년 만에 볼링장을 처음 갔습니다. 힘 안 들겠습니까? 얘들이랑 앞자리가 다르고 거기다가 몇 개를 더 붙여야 되는데 엄청 힘들죠. 두 게임 치더니 재밌죠. 왜냐하면 제가 못 치니까. 그러니까 막 팀장이라고 근엄하게 있다 갑자기 막 이런 삑사리 나고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4차를 가자입니다. 그렇지. 얘들아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않겠니? 안 된답니다. 그래서 4차 맥주집을 갔어요. 그래서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먹고 택시를 타고 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아는 임원분들이 칼같이 9시, 10시를 끊고 집에 가시는지 그때 깨알았습니다. 힘든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0시 후에 있습니까? 이해가 팍팍 되면서 과거에 119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아시죠? 1차에서 9시까지 끝내라. 이거는 주니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니어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놀 거면 안 됩니다. 저 다음날 몸살 났어요. 그리고 저 이거 이 회식 끝나고 바로 헬스장 끊었습니다. 왜? 얘들이랑 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헬스장 끊어서 지금도 열심히 헬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많이 먹는데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운동하니까. 네, 그렇게 있어서 자, 그럼 과연 MZ세대가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싫어할까요? 결과를 보시면 뭐 시니어나 주니어나 비슷합니다. 1번 문항을 보시면 회식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지 않은 점 비슷합니다. 근데 2번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먹고 누구와 가고 어떤 내용이냐 하나에 따라서 회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과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컨텐츠가 나의 결혼이야. 집에서도 충분히 듣고 있는데 굳이 회사 와서 나는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면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료를 한번 더 끄집어내서 살펴봤습니다. 자, 동료 보시면 회사 사람 동료들과 어울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와 주니어가 미세하게 한 1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보시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동료와 회식하는 건 오케이. 둘이 똑같습니다. 시니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분이랑 관계를 맺어갈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회식을 할 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메뉴를 시니어분들이 선택하지 마시고
맡겨주세요. 뭘 먹고 싶냐? 그러면 가끔 저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카페, 그냥 그런 척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젊은 세대, 근데 이게 바꿔 젊은 세대들이 재미있는 회식, 재미있는 동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 어린 시절 주니어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불편한 사람, 불편한 이야기를 한 회식 자리는 저 또한 불편했습니다. 그 수치가 뭔지 아세요? 회식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동기들이 모여 있잖아요. 회식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막 서로 막 어깨를 두들깁니다. 수고했어. 그럼 그 자리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회식이 끝나고 난 뒤에 야, 우리 다음에 언제 보지? 이거는 편한 자리입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분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회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니어분들이 먼저 다가가 주세요. 저희가 먼저, 저 이제 아십니까? 팀원들의 체크합니다. 이 친구는 이때쯤 봤으니까 이때쯤 봐야 될 거니까 3주 전에 약속을 잡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근데 먼저 연락을 해주면 그 문제가 깔끔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는 앞에서 말한 제 고등학교 때 태어난 신입사원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원래 4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4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근무한 지 6개월쯤에 저한테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와서 면담을 하자입니다. 이거 제가 주니어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지한 얼굴로 와서 면담하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퇴사하나? 오만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 3시 1시간 뒤에 보자 하면서 1시간 동안 저는 온갖 시나리오를 씁니다. 무슨 얘기를 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막 시나리오를 씁니다. 근데 면담을 하니까 이 얘기인 즉슨 자기가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이 6개월 동안 일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달라는 겁니다. 순간 또 당황했죠. 제가 첫 번째 스토리랑 비슷한 당황했죠. 왜? 저는 한 번도 이 친구의 피드백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제 상식으로는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피드백을 해줍니까? 보통 한 1년 정도는 수련의 기간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막 굴렸습니다. 무슨 대답을 원할까? 그래서 했습니다. 네가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하고 있는 수준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긴 한데 그거는 너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험치다. 경험 레벨이 올라가면 이건 다 해결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을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자 하고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얘기가 난 뒤에 그 친구 나가는 얼굴의 모습이 만족도 5점 만점에 5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랑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겁니다. 5점. 그래서 딱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에도 그렇습니다. 설문에도 보시면 개인의 성장과 업무의 이런 관계에 대한 설문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가 나한테 꼭 필요하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업무를 해도 관계없다고 14번, 15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번에서 보시면 내가 손해를 보고 조직의 성장을 우선한다. 이럴 생각은 젊은 세대들은 없어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봐서도 조직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닐 때 시니어랑 주니어 답변이 차이가 납니다. 18번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이제 다양성 포럼에서 했던 설문이 대체로 시니어랑 주니어랑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 이 설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 관점. 자, 과거에 조직이 성장하면 개인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조직의 성장에 따라서 개인이 성장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와서 임원의 특강을 들으면서 감명 깊게 받은 게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날릴 수 없지만 조직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날릴 수 있다. 그렇죠. 개인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어떤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조직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 인상 깊었던 말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원에 대한 복직은 조직을 성장시키는 거다. 조직을 성장시켜서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직원들이
그곳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처럼 건물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성장하면 개인이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해도 갑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조직의 성장을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 성장이 급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상황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는 내 때 그렇다는 말을 기다려봐 이런 말은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고, 주니어 입장에서도 조금은 기다려주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막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면담했던 신입사원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이 친구랑 저희가 이제 한 3주 전인가 저희 팀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션 앱이 이제 후보가 있고 3개를 팀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3개 문구 앞에서 이렇게 보고 10분 동안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안 하고 하니까 몰입을 하면서 가만뒀어요. 네. 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젊은 이게 젊고 나이 들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하면 조직과 일에 이제 알 수 없게 몰입한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 몰입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니어든 주니어든 같이 한번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1년 전에 대전 연구소로 발령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 전에 발령을 받았으니 저희 와이프는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니까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근데 연구소에 이제 가족들끼리 주말에 이제 야유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희 애들이 2번 정도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연구소 잔디밭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육아 품앗이에요. 왜냐하면 애들끼리 붙여서 놀려주고 어른들은 쉬려는 이제 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오빠 이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옆에 있던 저랑 띠동갑을 넘게 차이 나는 연구소 직원이 이러는 겁니다. 어머, 팀장님 또 누구의 오빠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던 젊은 리더 한 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젊은데 연구소는 이제 프로젝트 조직이다 보니까 젊어도 리더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힘들대요. 왜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을 너무 듣지 않는데요. 속으로겠죠. 너도 요즘 애인데? 저는 약간 문의일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요즘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제 프로젝트 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그래, 그럴 수 있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에까지 제가 세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역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사례 중에서 앞에 1번 사례를 빼고는 2번 사례는 최근 1년 동안 겪었던 겁니다. 제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푼다, 이런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앞에 뒤에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세대보다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 20대, 30대, 40대, 50대가 서로 잘 어울리는 거고, 그리고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롯데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태진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께서 경험한 내용을 예시로 들어주셔서 몰입이 잘 되었는데요. 흔히 생각했던 세대 차이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였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처럼 세대 간 특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주니어와 시니어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순서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세대 간 릴레이 스피치의 랩업과 시사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진행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강성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그 주니어하고 시니어 분들 밖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을 전문으로 하는 저보다 말을 더 잘 하셔가지고 긴장이 되네요. 오늘 이제 포럼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세대 논쟁 엄청나게 광풍을 일으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세대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세대 논쟁에 관한 글이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단편적인 사례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증거로 정말 세대 간 차이가 있나? 라고 하는 거는 저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세대 간 차이가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대 간 차이 논쟁을 보면 사실은 요즘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세대 간 논쟁의 일부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의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그대로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데 그 세대 논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인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인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팩터는 개인 간 차이하고 조직 문화의 차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이 갖고 있는 적성이나 지능이나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직 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조직 문화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팩터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세대 논쟁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대 논쟁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세대 간 차이에 관한 설문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번 이제 롯데에서 이번 포럼의 목적이 세대 간 차이에 집중이 아니고 세대 간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협업할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니어 분들과 시니어 패널 분들이 스피치를 해주신대요. 설문조사를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설문 결과를 보시면 세대 간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부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대에 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한쪽의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 문화의 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처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롯데에 들어온 사람들, 롯데 조직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대의 차이보다는 조직 간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과 서양 사람이 다른데 그 다른 거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소하고 말하고 닭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서 소하고 닭을 짝을 맺어줄 건가, 소하고 말을 짝으로 맺어줄 건가라고 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소와 닭이라고 하는 동물의 범주로 묻게 되고, 위계적인 사고라는 동양에서는 소하고 풀을 하나에 묶는 이런 범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요다의 미국 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묶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미국 사람이지만 도요다의 문화를 또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요다의 미국 법인 직원들은 소하고 풀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범주로 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 간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의 차이고, 첫 번째 설문의 결과도 동일한 조직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사실은 세대 간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설문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MZ세대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보여주는 요소들을 가설화시켰죠. 그러니까 성장을 더 중요시할 거다. 그다음에 워라밸을 더 중요시할 거다. 그다음에 일과 삶을 분리할 거다. 사람들의 관계를 더 중요시할 거다. 뭐 회식을 싫어한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MZ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시니어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어찌 보면은 조직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1960년대 이후에 심리학이나 동기부여론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직장 생활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동기부여의 절대적인 게 아니고 성장이라든지 일의 의미라든지 관계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찌 보면 이게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 지난 2, 3년간 또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일종의 전쟁, 좀 제가 심하게 하면 쩐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연봉 이외에 이런 내재적인 요소들을 주니어뿐만 아니라 시니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의 관점을 어느 정도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문 결과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설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 세대 논쟁 정말 중요한가, 약간 회의론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세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이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줄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시니어하고 주니어 스피치 하신 분들이 세대는 결국 시대의 차이와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 저는 극단적으로 MZ 세대는 뭐냐?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MZ 세대가 정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또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가 지난 20년간 변화에 온 키워드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의 중요한 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자유주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사회는 전통 사회에서 합리적인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힘이 결국 개인들에게는 뭘 요구하냐면 성과라는 거하고 경쟁이라는 거하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특성들을 결국 다 놓고 보면 성과와 그다음에 개인주의와 그다음에 경쟁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기본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대 논쟁은 사실은 세대라고 하는 게 단절적일 수는 없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건데, 올드한 세대는 사실은 이런 변화를 똑같이 느꼈지만 전통적인 가치를 한쪽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MZ세대는 전통적 가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가치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분명히 관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로 백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더 지금처럼 더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까 우리 설문 결과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주니어와 시니어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니어들의 또는 MZ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쪽으로 사회와 기업, 직원들의 특성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걸 단편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기업이라든지 사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세대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는 뭐 아까 세대에 관한 논쟁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키워드는 사실은 개인주의하고 그다음에 타의 가치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도 요 설문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을 전통적인 가치의 규범 안에서 측정을 찾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획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획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곧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전 세대보다 현재 세대 또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이전과 다른 특성이 있다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양성은 개인의 가치의 다양성도 있고 여러분 회사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고 또 공채냐 경력직이냐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국내 인력이냐 해외 인력이냐 하는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또 한 가지 힘은 다양성의 증가라고 하는 거고 다양성은 분명히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MZ세대하고 주니어 또는 시니어 세대 간의 갈등도 어찌 보면 이런 다양성에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요즘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다양성이 아니고 DEI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죠. DEI는 뭐냐면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버시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퀴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즉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인클루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세대 논쟁에서 우리가 고민할 거는 뭐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인클루전 모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사실은 이거를 기업들이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대 논쟁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나라 세대를 이렇게 쭉 구분합니다. 1930, 40년에 태어났던 산업화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베이비 부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 주류인 80년 초반 똥파리라고 불리는 촉판의 586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속해 있는 저는 586과 비슷한 X 세대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MZ 세대란 말이죠. 이 세대 구분이 상당히 재밌는 건 뭐냐면 각 세대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 세대 구분은 각 세대가 주는 우리 사회에 기여한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산업화 세대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주역이 됐었고요. 사실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거 산업화를 키운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저는 국제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586 세대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국제화를 더 심화시킨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확대하는 데 되게 기여를 했고요. X세대는 뭐 했느냐? X세대는 사실은 지금 K컬처를 만든 주역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BTS나 눈에 보이는 유명한 가수들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만든 사람들은 다 X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X세대가 만들었다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도 무언가를 기대해야 되고 그런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MZ세대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MZ세대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뭘까? 그 잠재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까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서 세대 논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어찌 보면 세대가 차이보다는 한국의 지금 사회는 좀 더 보편적 가치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롯데가 또는 한국 사회가 성장하려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그 다름에 존재하는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걸 키워주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오늘 스피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설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대 차이를 시너지와 성과로 이어가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의 시간이었는데요. 회식 문화나 사내 관계, 워라밸 등에서 그동안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개인의 차이였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의 책에서 기업의 가치는 사람이 만든다라는 말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롯데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될 때 기업의 가치와 또 경쟁력도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양성의 힘으로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할 롯데의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인재개발원 오산 캠퍼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2 롯데 다양성 포럼, 그럼 2부 순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그룹 메시지와 다양성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2부 순서 함께 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비교도 해보시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2부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다양성이 모여 경쟁력을 높여가는 해외 법인에서 두 번째 다양성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네, 먼 타지에서 롯데의 위상을 높여가는 얼굴들을 화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요.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LC타이탄 장선표 상무님 연결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케미칼 타이탄 인도네시아 법인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선표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한국은 지금 눈도 오고 굉장히 추운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어떤가요? 여기는 적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라 1년 12달 항상 덥습니다. 낮에는 32도, 밤에는 한 26도 정도 됩니다. 지난 10월 말부터는 우기에 접어들어 지금은 오후에 한 번씩 번개를 동반한 스콜이 자주 있고요. 비가 심하게 올 때는 도로 침수로 인해서 교통 마비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다양성 포럼을 위해서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2022년 롯데 다양성 포럼에 저희 회사 소개와 축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쪽 끝 찔레곤시에서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340명에 매출액은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 전 국민의 약 87%가 무슬림으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현지 직원들의 열정과 로열티 그리고 행복도만큼은 한국 롯데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 K-팝, 드라마, 문화에 아주 관심이 뜨거운데요. 우리 직원들은 회사가 롯데 소속이다 보니 롯데 브랜드를 사랑하고 또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아주 높습니다. 롯데 로고가 들어간 카렌더나 배지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다양성 중에서 종교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하루 5번 신에게 기도를 해야 하고 연중 한 달간 금식을 해야 하는 라마단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물 한 잔 먹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이때는 가능한 업무 강도를 줄여주고 배려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최근 각 부서의 관리동 건물 내 라운지라는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었더니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승될 때 제품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다양성을 꽃다발에 비유를 하던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맞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꽃다발은 여러 각양각색의 꽃들이 모여 뭉쳐졌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 세계 다른 환경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직원 여러분, 롯데가 추구하는 다양성인 성별, 세대, 장애, 글로벌이라는 꽃들을 잘 조합하여 우리 롯데를 더욱 강하고 새롭고 이롭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양성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런 포럼을 통해 따뜻한 롯데, 공정한 롯데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멋진 롯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의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분의 롯데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LC타이탄 말레이시아에서 띠유 스위링님을 연결해서 축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My name is Teo Suy Linh. I'm the HR Director of Lotte Chemical Titan Malaysia. In short, we call LCTM. So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deliver the diversity message at the 2022 Lotte Diversity Forum. So Malaysia is a multiracial and multi-religion society. We are widely viewed as a society that has managed its diversity with some success. Our writing, communication, and online media are multilingual. We are multi-race with Malay, Chinese, Indian, Iban, and Kadazan. We are also multi-religions of Muslim, Buddhist, Christian, and Hindu. In fact, in LCTM, our workforce diversity consists of 78% Malay, 17% Chinese, and 5% Indian. Therefore, generally in LCTM, workforce diversity came from the varieties of different race,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s between our employees. Thus, respect and tolerance is the important aspect in LCTM. So, two key benefits of the diversity in LCTM. Number one, diversity improves our cultural awareness. For example, if we do business with China, having employees who speak Chinese will be an asset and can enhance the workplace relation. The same with the Malay employee, enhance the experience exchange with the Indonesia company. Second, a diverse workforce also boosts our productivity through employee skill and experience. For example, employees with different perspective and creativity improve the chance of workable solution to the workplace problem by bringing innovation and solution to the company. As we embrace the truth of our essential diversity, we find within us a natural openness. We have the languages, attitude, and skills as we lead Lotte every step for a better tomorrow. So I hope all Lotte family members enjoy the interactions in Lotte Diversity Forum today as this deliberate issue affect us collectivel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또 다양성 포럼을 축하하고 늘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던 해외법인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글로벌 롯데그룹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해외법인의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 볼까요? 네,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롯데그룹에서는 젠더, 세대, 장애, 글로벌 등 임직원을 위한 폭넓은 다양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고르게 기회를 주면서 평등의 의미를 직접 실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인재 육성 정책은 다른 그룹사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습니다. 배려를 넘어서 성장의 기회가 되는 롯데그룹의 여성 인재 육성 정책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롯데지주 HR혁신실 권호승 상무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승 상무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권호승입니다. 제가 사실 그 12월 달에 지금 세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항상 쓸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좀 익숙해질 만한 것 같은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3년부터 해서 다양성 헌장을 저희가 공표한 이후에 저희 사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다양성 액티비티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동영상으로 시청을 한번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벽, 남성과 여성, 기성세대와 MZ세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국가와 인종,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다양성. 배려를 넘어 성장을 향해 롯데가 다양성의 힘으로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롯데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는 물론 동등한 육아 참여를 위해 남성 육아 휴직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 돌봄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에 직장 어린이집과 자녀 입학 돌봄 휴직 제도를 마련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년간 와우 포럼을 개최하며 여성 인재를 응원해온 롯데그룹은 그룹 내 여성 리더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성별 차별 없이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 리더십 과정과 여성 리더 멘토링 활동으로 여성 리더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공감하며 세대의 벽을 넘습니다. 전 그룹사의 주니어 보드 활동은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대화의 장을 열어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만들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감성으로 세대 공감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로썰TV는 MZ세대가 주도적으로 임직원 간의 소통을 연결하며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려와 수용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찾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 직원 채용에 앞장서온 롯데그룹은 장애인을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정의하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힘써왔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컬처웍스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넘어 장애인 선수단 운영과 사내 카페 바리스타로 채용하는 등 직무를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와 존중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해외 진출과 사업 영역 확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힘을 더해가는 롯데는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채용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인 포럼을 통해 해외 법인 현지 리더를 육성하고 우수 현지인을 국내로 초청해 다양한 경험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현지 맞춤형 직무 교육과 국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롯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롯데. 보다 넓은 시선과 깊은 생각으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세상이 롯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힘으로 새롭게 이롭게 2022 롯데 다양성 포럼.
예, 그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다양성 헌장을 공부한 이후에 사실 그 4개 영역의 다양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하면서도 뎁스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많이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저희 지난 10년 동안을 지금 잠깐 보여드렸고, 일단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희가 10년 동안 여성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현황들,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현황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 내부 임직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다양성 헌장 선포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가족 친화적인 제도나 아니면 워라밸 정책 등의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왔던 목적은 저희 사업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가 잡아가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향후에 저희 사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육성이나 확보나 조직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인재 확보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전체 저희 인원 중에 여성 인재들의 비중은 06년 10%에서 지금 22년에는 29%로 저희가 증가를 했고, 특히나 이제 M급 이상의 여성 간부 사원에 대한 부분들은 1%에서 17%까지 양적 성장을 이루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저희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어 오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가족 친화 인증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사에서 이 인증 제도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저희가 출산이나 양육,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나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을 때 여성 가족부로부터 이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 그 5대 그룹에 대한 부분들 현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그룹에 비해서 저희 그룹은 85개사에 지금 36개사가 취득함으로써 42.4%를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에서도 대표적인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 다른 그룹사에 비해서 저희는 남녀 차별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그 임직원의 인식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직원들이 봤을 때 여성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약 76점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들은 평균 66점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 그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진이나 보임 시의 공정한 평가, 양성평등의 문화, 성차별이 없는 직책자 보임, 임원진의 성평등 인식, 성별에 무관한 직무 수행이라는 이런 항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낮은 평가 인식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식품군, 유통군, 그다음에 화학, 호텔군, 서비스군 이렇게 5개 군으로 나눠서 저희 여성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서베이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고과나 승진, 보임 시에 남성에 비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 넥스트 레벨로 올라갈 때 있어서도 개인 노력 외에 다른 요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FEGI에 나온 결과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평가를 할 때 친분이나 나이, 가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시 되거나 아니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성 직원들에 비해서는 엄격하고 가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임원 보임 시에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성 인재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 제도 상에 있어서 여성 리더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다음에 경영진들이 여성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여성 리더들이 내외부로 협업 역량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장애 요인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남성 인재들이 느끼는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도적인 측면이나 개인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대등한 이런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주시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해 왔던 활동들이나 그다음에 내외부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여성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인력 확보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이후에는 남성 대 여성의 갭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 기인해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더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여성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를 잘 하고 그다음에 유지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변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세계 3대 글로벌 투자 펀드인 블랙록이나 뱅가드, SSAJ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선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회사들일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결정을 할 때 투자 대상 회사의 이사회에 여성의 비율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투자 시에 감안하는 이런 추세들을 바라보게 되면 향후에 이 다양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올해 8월부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 구성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객 대응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이 10년 동안에 약 44% 증가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 주도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가장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집안에서의 경제 주도권은 제 와이프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세대에서 아마 여성분들이 소비의 의사결정들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코노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타징지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성 고객들이 지금 주도하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는 B2C 업종이 약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슈코노미의 주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저희 식품사들이 지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성과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성인종 다양성을 가진 팀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약 35% 이상의 성과를 더 낸다라고 하는 조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팀들이 보여주는 부분들은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다양성이 높은 조직들이 결국 보여지는 부분들이 역량과 창의성, 조직 일체감들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M그레이드 이상과 전체 직원들 중에 여성 인재 비율이 높은 이 두 가지 항목을 놓고 높은 쪽과 아닌 그룹사들을 놓고 비교 분석을 한 바 보시는 것처럼 역량이나 창의성이나 조직 일체감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왜 저희가 여성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재 육성 전략 단계를 양적 확보 측면과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2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성숙도를 4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룹의 지금 현재 수준은 여성인재 양적 성장 단계인 2단계 정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해서 저희가 신성장 사업분인 바이오나 헬스케어, 그 수소나 배터리 이런 쪽의 그 신성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비전 잘 아시다시피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3단계, 4단계로 나가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서 저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거기에 기반은 다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단계 여성인재 질적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희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4대 전략 방향성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양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액티비티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전략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경영진의 여성인재 육성 의지를 제고하고 여성인재의 리더십 개발과 편향을 해소를 하고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를 하고 전사적인 다양성 인식을 제고를 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전략 방향성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4대 전략 방향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8대 추진 과제들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가 9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HR 혁신 통합 TF를 지금 만들어서 저희 HR 혁신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HR 혁신실과 그다음에 인재원, 그리고 각 그 과제별로 지금 14개의 과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과제도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 그룹사들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저희가 TF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성인재 육성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딱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저희가 다양성 2.0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 사업에 지금까지 치중을 해왔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 사업을 통해서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사실 내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얼마만큼 잘 이식을 해서 장착시키고 현장에 밀착을 시키고 끌고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그룹사의 임직원분들께서는 저희 다양성 확대라고 하는 이런 측면, 그리고 내년부터 진행이 될 다양성 2.0 시대에 같이 동참을 부탁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호승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룹의 깊은 고민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2023 여성인재 육성 전략 발표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4분의 패널들과 함께 다양성 토크쇼를 진행해 볼 텐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되죠? 네, 롯데그룹의 다양성 정책은 여성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인재 육성 정책의 10년을 돌아보고 임직원들의 생각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다양성 토크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은 기업문화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이화여대 경영학부 박성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박성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양성 토크쇼의 주제는 여성인재 육성 10년의 길을 돌아보다인데요. 롯데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인재 육성과 함께 가족 친화적인 제도, 또 워라밸 정책 등을 도입해서 정착시켜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갈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성인재 육성 10년의 결과를 살펴보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문화적인 이슈들이 남아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저와 함께 다양성 토크를 빛내주실 롯데 임직원분 4분을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패널분들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양성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고 착석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상사 HR 팀장 유은진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2005년에 우리 롯데그룹에 입사해서 올해로 햇수로 1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HR팀에서 채용, 승진, 평가, 보상, 조직 문화, 경영 지원 등과 같이 HR 전반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더욱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2022년 다양성 포럼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석하게 돼서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정부 조정 장학생으로 한국에 왔었고요. 전년은 어학당 다녔고, 그 다음 2년은 어학원 다녔고,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이제 한국 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롯데건설 화공 부문 토목 설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윤영입니다. 현재 롯데마트에서 롭스 영업팀에서 종사하면서 주니어보드 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주 권호승입니다. 저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박성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가 일이 힘들거나 공부가 힘들어서 울어본 적은 없는데요.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기가 어릴 때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9시가 돼서 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기를 봐주실 아주머니가 약속대로 오지를 않아가지고 발을 동동 굴며 할 수 없이 아기를 유모차에 싣고 강의실로 아기를 데려가서 옆에다가 아기를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했던 적도 있고요. 조금 이제 아이가 걸을만 할 때는 강의실 구석에 앉혀서 그림 그리라고 앉혀놓고 제가 수업을 했던 적도 있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셔야 되는 이 여성 인재분들의 그 고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라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신 분께는 우리 권상무님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냥 말로 하셔도 돼요. 껌껌해서 잘 손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소리 질러서. 핀란드. 네, 아쉽게도 핀란드는 아니고요. 한 번만 더. 네. 스웨덴. 아쉽게도 스웨덴. 네, 스웨덴은 거의 공동 1위에 가까운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미국 아니고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그것은 4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냐면요. 미국은 30%, 프랑스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45.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지난 6월에 EU 유럽연합은 상장 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이 지침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네, 선물이 뭔지 저도 모릅니다만,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만 이야기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QR 코드가 띄어져 있는데 거기에 인식 조사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조사 결과를 보고서 함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반복하면요. 우리 회사는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자, 지금 퍼센테이지는 참여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5에 지금 약 74% 정도의 투표를 해주셨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쭉쭉 늘어나고 있네요. 노란색은 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76%.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망설이나요? 인지 아닌지 어디에다 투표할까 지금 망설이고 계신 건가요? 76%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76%가 투표를 하셨고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에 이제 표를 이제 던져 주셨습니다. 노란 거랑 합하면 이제 100%가 되겠군요. 노란 게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상무님. 지난 10년간 시행해온 다양한 정책들이 빛을 발한 것 같은데요. 자, 과반수도 아니고 76%면 4분의 3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임직원들께서 성평등한 기업 문화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이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성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는 2012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지주의 HR 전략 분석 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복직 후의 HR 지원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복직 후에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계열사 분들이 지금 섞여서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면세점 쪽에서 오신 분 중에서 누가 대답해 주실까요? 여기는 불빛 때문에 누가 손을 드셨는지 잘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면세점 기업문화팀에서 노무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서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 그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부분은 아마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이 이미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기업 내부에서도 아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이나 이제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가고 있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이제 4년까지도 휴직을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에 따른 이제 복직하고 나서 업무할 때 이제 능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혹은 이해도에 대한 그 저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외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리스킬링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업무 시 잘 활용할 수 있는 엑셀이나 PPT 혹은 이제 업무 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진행함으로써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저희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한 죄송합니다. 심리적 불안감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전문 심리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군요. 아, 네. 혹시 백화점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백화점 본점 영플라자 팀장을 맡고 있는 문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기는 하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육아휴직을 써본 경험은 없고, 이제 올해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이제 복직자 분들을 저희 팀원으로 받아서 이제 생활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하면서 저희 그 팀원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면서 이제 그 직원들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 이런 어려움, 복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 생활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이제 그에 따른 또 이제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직 초에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어려움이나 고민이신데, 이제 본인이 복직하면서 이제 특히 1년 이상 이제 쉬고 나오시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회사 시스템이 변화하거나 업무 트렌드가 바뀌어서 본인이 거기를 잘 맞춰서 적응할 수 있을지, 혹시 적응을 못해서 내가 이제 팀원들한테 이제 뭐 폐를 끼치지는 않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랑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면서 이제 적응하면서 갖가지 이제 돌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이제 주말이라든가 이제 퇴근 후의 시간에 육아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오는 체력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그 복직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열심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기 키우면서 밤에 잠을 못 자서 거의 낮에 졸며 다녔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혹시 대원기획에서 누가 오셨을까요? 대원기획? 예, 안녕하십니까. 대원기획 인사팀장 이지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 대원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임신하는 경우 바로 태아보험 가입을 시키고, 그 근무 시간 제한을 둬서 야근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원만한 출산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직 이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복직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여성 인재분들이 그 육아 도우미를 요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복직을 하려면 내 아이를 봐줄 육아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좀 도움이 있다 치면은 안심하고 이제 출근을 할 수 있는데 육아 도우미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직을 하더라도 뭐 한 반년, 1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또 이제 퇴사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게 면담 과정에서 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500인 이상 기업에 같은 경우 직장 내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는 500인 미만 그룹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는 이렇게 그 500인 미만의 그 롯데 그룹사들이 거점별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좀 만들어서 우리 여성인재들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고 그 우수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거점별로 그런 육아를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진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HR의 측면에서 장기 육아 휴직자가 이제 복직할 경우에 복직 전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육아휴직 복직자의 지원을 위해서 실무단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롯데 상사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한동안 여성의 재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무 기간이 예를 들면 10년 이상이 되었거나 기혼을 하시고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하셨거나 하는 직원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아주 시급한 상황은 아닌데 현재 여성 인재 비중을 보면 향후 약 3년 뒤에는 이제 이런 제도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HR 차원에서 어떤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신 분들한테 복직 전에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됐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첫 번째는 과연 내가 가면 나는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할까라는 고민,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큰 고민일 것 같은데 과연 나의 회사는 아니면 이 조직은 나의 복직을 바라는가? 나 복직해도 되나?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HR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일단 육아휴직 중에 계신 분들께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아직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일단은 들어가 계신 동안에 사실 회사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이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부서에 가셔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동료들과 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게 향후에 오셨을 때 조금 더 잘 적응하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복직 당일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직 당일날에는 설명회를 열어서 예를 들면 그동안의 회사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바뀐 제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다, 조직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시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 차원의 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강력한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갑자기 아이와의 시간이 축소되는 데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크실 걸로 생각이 돼요. 앞서서 다른 기업사 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불안감을 좀 서서히 극복해 가실 수 있게 하려면은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그리고
근로 시간을 좀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대운기획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미 굉장히 앞선 제도들을 시행하고 계신 다른 계열사들이 계셔서 되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전쟁 중인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핀란드의 국방장관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국방장관은 내 아이들을 사진으로만 보는 것은 싫다. 아빠가 가장 필요할 때 육아휴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국방장관의 이제 생각이었는데 전 세계 매스컴들이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 러시아 때문에 뭐 핀란드 나토 가입 등등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이때에 국방장관이 그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제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오히려 핀란드 사람들은 되지 왜 안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 롯데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육아휴직 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일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권노승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육아휴직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에 제도 도입한 이후에 누적으로는 지금 현재 90% 정도의 90% 정도의 사용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 다른 그룹들 같은 경우에 대략 한 50%에서 한 60%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뭐 저희도 지금 90%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더 올리기 위한 작업들은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용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나 육아휴직 사용할래라는 말을 꺼내기는 아직도 지금 현장에서는 좀 불편한 상황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자녀가 셋이긴 하지만 저는 제 연령 때문에 한 번도 사용을 못했는데요. 애국자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이제 젊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꺼냈을 때 애를 네가 낳냐, 네가 왜 쉬냐, 뭐 이런 말들이나 아니면은 애 봐줄 사람이 없어, 부모님이 안 도와주셔, 이런 이제 그 말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런 말들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말을 처음에 부서에서 꺼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저희 이제 현장 조직들이 굉장히 인력을 타이트하게 좀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 일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내 동료들이 나눠서 더 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결국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회사 내에 정착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 권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과시돼서는 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회사 차원에서는 결국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그 업무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조직하고 그다음에 해당 조직하고 조금 더 협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리 이제 육아휴직 사용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업무 공백을
뭐 충원해서 채우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소화를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협의가 되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내가 해야 할 일을 동료가 나눠서 해야 된다면 그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성들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여성이지만 육아휴직 중에 있는 여성 동료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기사를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공백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 장윤영 사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원 여성 주니어 입장에서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민간 조직에서 최초의 육아휴직자가 된다는 것은 약간 동료와 상사 사이에서 좀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약간 그 낙인과 압박감이 동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업무 강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회사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료의 공백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자의 자리를 좀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좀 차츰 증가한다면 대체 인력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내의 양성평등 문화를 좀 구축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 성과 창출을 위해서 여성 인재의 질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롯데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여성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를 것도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직책자의 보임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여성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세 계열사에서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렌탈에 한번 물어볼까요? 렌탈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렌탈 채널 영업 부문 컨텐츠 운영 팀장을 맡고 있는 곽유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 여성들이 직책자 보임에서 불공정한 평가를 받는다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평가자의 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직책자가 되고 나서 느낀 건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야생의 환경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심적인 여유도 좀 더 줄어들고 누군가를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더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은 상급자 입장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사람한테 평가를 좀 더 줄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정도는 따라오겠지라고 이제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편한데 어쨌든 그냥 다른 성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인데 시간도 걸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성이 주체적으로 그 아까도 말했지만 육아나 출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역시 상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변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책자로 갈수록 그런 변수가 생기면 회사에 주는 영향력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수적이고 겁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직책자 보임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생의 환경 여러분 실감되시죠? 네. 네, 자 그럼 이번엔 제과에서 오신 분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과에서 오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 제과 유가공 CM 팀장 원설빈이라고 합니다. 파스테르 브랜드를 맡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파스테르 브랜드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 같아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주니어 때는 좀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평가의 공정함. 평가라는 게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게 들어가는데, 사실 정량적인 부분에서 여성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정성적인 부분, 소위 말하면 남성 중심적인 그런 군대 문화, 그런 것들에 워낙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니어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때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롯데에서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 인재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뭐 여성 임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린이집 뭐 이런 제도들,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도 그 M그레이드 이상의 여성 인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직책자가 될 수 있는 후보군 자체가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저도 애를 키우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희생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자도 많았고 예전에는 여성 뽑는 숫자도 워낙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입사원 사실 면접 봐도 여성들이 되게 똑똑하고요.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롯데의 다양한 제도와 이제 M그레이드 이상의 여성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뭐 20여 년 전보다는 제 밑에 후배들은 더 좀 공정한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희생적인 친정 어머니가 있으셔서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네, 하이마트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하이마트에서 주니어 보드를 하면서 온라인 상품 MD도 담당하고 있는 오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제가 지금 대리인데 하이마트도 여성 인재 양성 육성에 많이 힘쓰다 보니 현재까지는 제가 느꼈을 때 여성 인재라서 불공정함, 뭔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느낀 점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간부사원, 팀장 이상의 간부사원 비중이 여성 인재가 절대적으로 조금 적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는 여성 인재 양성 육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보니 똑같은 뭔가 평가를 받고 여성 인재가 남성 인재에 앞서서 뭔가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역으로 저 여성 인재의 진짜 성과보다는 저 여성 인재가 어떠한 이런 그룹사의 정책에 특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진급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상무님, 그 마케팅이나 디자인, 홍보 같은 이런 몇몇 직무에서는 굉장히 편향적인 성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성별 구분 없는 다양한 직무 수행이 중요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현황을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그 아까도 제가 발표를 좀 해드렸지만 전체 직원 중에 그 여성 인재 비중이 지금 29%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성 간부 사원 비중이 약 17%, 그다음에 여성 팀장의 비중은 10%, 여성 임원의 비중은 지금 7%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게이트를 열고 들어왔을 때가 30%라고 하면 사실 여성 임원의 비중도 최소 30%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은 좀 지향점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특정 직무, 마케팅, 디자인이나 홍보 이런 쪽에 지금 여성 팀장님들이 사실 대부분 몰려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회사 차원에서 보자면 그 룰 세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직무들이 이제 인사나 기획, 그다음에 뭐 생산, 기술, 영업 이런 쪽들의 직무들인데 이쪽 직무에서는 사실 팀장님들의 보임 비율이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뭐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제도나 정책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여성 인재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적인 전문 역량 발휘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용이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조금 용이한 직무들이 이쪽 직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저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모든 직무에서 회사가 기회를 공정하게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 인재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어떤 그런 리더십 역량들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를 좀 확대를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 차원에서 이제 CDP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플랜을 짜시고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팀장 후보군 정도부터 해서 그다음에 임원이 되기까지의 이런 육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좀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내년부터는 좀 하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작업들은 지금 이미 시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풀 안에 조금 더 많은 직무에 여성 인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일단은 좀 기반이 돼야 결국은 특정 직무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면서 결국 임원이 되고 CEO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 주니어급들부터 해서 이 직무의 범위들을 좀 다양하게 확장을 시키는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대한 작업들은 개별 그룹사하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주니어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영 사원님, 업무를 하시면서 여성은 개인의 노력 외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시키는 직장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진급, 평가 측면에서도 좀 성차별적인 문화가 전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도 좀 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다 보면 마트 영업점 근무자 호칭은 담당님으로 통일되었지만 뭐 아줌마 혹은 여사님 이렇게
칭하는 고객님들을 좀 덜어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트 근무자는 동네에 있는 중년 기혼 여성일 것이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산해감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유은진 팀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우리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 재직자들은 승진 보임 시에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승진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여성 인재들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개입을 통한 어떤 제도적 보완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차원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 3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사내에 다양성 문화 확대를 위한 어떤 상담 조직 또는 상담처, 상담 제도를 마련을 해서 기존처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성희롱이라던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그런 중대 사안만 다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양성 문화를 좀 저해하는 일상 속의 불편한 일들도 다룰 수 있는 상담 제도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직책자분들, 남성 직책자분들, 뭐 평가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평가자분들이 평상시에 좀 성편향적인 언행을 하신다거나 성인지적으로 좀 불균형한 부분들이 보인다 하면, 이런 상담 제도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 인재가 평가에서 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HR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어떤 제도적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평가의 대상이 되겠지만 매년 리더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 평가 항목에 리더분들의 다양성 지수를 여러 가지의 문항으로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항수를 많이 늘려서 평가자분들이 정말 객관적인 관점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양성 지수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마련을 한다라면 이 평가자분들의 의식을 좀 개선해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도적인 거는 아니지만, 저는 평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평가자가 평가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자가 평상시에 성인지적으로 약간 좀 불균형한 것 같은 성향을 보이는 언행을 하신다라면, 사실 회사 생활 속에서 우리 부하 직원들은 다 보이거든요. 우리 평가자의 평소 사상이라던가 어떤 성향이 다 보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직책자분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신다면, 아무리 실제 평가를 하실 때 공정한 평가를 하신다 하더라도 평가를 받으신 여성인재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넘어서서 일단은 본인이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라는 자존감 상실이라던가 좀 한계를 느낀다던가 하는 2차적인 피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평가자분들께서 항상 본인의 언행에, 사실 무의식적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성인지적으로 조금 불균형해 보이는 그런 언행을 하시지는 않는지 수시로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까사 책임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에티오피아의 기업들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문화 차이로 인해서 다른 점 또는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한국에 와서 제가 지켜봤던 중에 하나가 한국 여성들이
직장 생활 잘하고 경제 활동이 더 잘하고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성 위주하고 가부장적인 문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여자는 부엌에서 한다라는 말처럼 옛날에는, 근데 현재 흐름에 따라 정부나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경제를 독립을 하기 위해 뭐 소득을 증가하거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 인사 발령을 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한국에서 안 봤던 거 하나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린다. 영어로 말하면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제 가부정적인 문화 때문에 여성들이 뭐 예를 들면 대학교도 잘 못 들어가고 뭐 회사도 채용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예를 들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 입학하려고 하면은 여성에게 가산점이 있어요. 조금 뭐 예를 들면 남자는 600포인트로 들어가면은 여자는 한 500, 550 정도. 뭐 매년 다르지만 이런 정책들이 있고, 이제 채용할 때도 같은 비슷한 포인트, 가상 포인트를 주고 합니다. 이제 출산 후나 전에도 뭐 한 달, 출산 전 한 달, 출산 후에 3달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다른 제가 지켜봤던 중에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는 있지만 한국에 이제 오래 살면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갈 일이 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하고 정부에서 지금 하는 활동을 정책을 좀 더 잘해야 하면 그 여성에게 밝아 보이는 미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성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발표하지 않으신 계열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초 소재에서 오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케미칼 기초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노석입니다. 저는 사실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부에서 22년 9월에 그 양성평등 기념 행사로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이 과연 양성평등의 방향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여성을 드러내고 또 양성의 누구를 하나의 성을 챙긴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양성평등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시각에서 판단한다라는 것이 습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습관화돼야지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운영을 할 때 그리고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평가할 때 그리고 승진할 때 그리고 저희가 교육 기회를 줄 때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시각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남성일 텐데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딸이 이런 차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실제 어떤 성과가 떨어지는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로 평가를 잘 받고 그리고 승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옳은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볼 때 어떤 특정성을 챙긴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고, 이런 인식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정말 양성평등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로서는 어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재택근무 그리고 PC오프제, 뭐 자율출퇴근제 이런 제도들을 충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여성들이 본인의 업무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확보가 되고 회사에서는 그 퍼포먼스를 상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남성들한테도 그런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본인의 배우자들이 상대적으로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이미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 롯데케미칼도 이런 어떤 워라밸 제도에 주는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성별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자, 중앙연구소에서 오신 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연구소에서 온 김다희라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여성만을 위한 이제 그런 제도보다는 이제 양성평등한 제도로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정에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제도들이 육아를 위한 이제 여성을 위한 제도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실은 가정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이제 점점 동등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아에 대한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이제 일과 이제 생활의 그런 밸런스를 위한 제도로서 이제 양성이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일단 좀 사내에서 문화적인 이제 인식의 개선이 가장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앞서 이제 계속 강연에서도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성에 대해서 좀 학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문화 차원에서 인식 차이를 좀 좁히고 공감의 반경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좀 다양한 네트워크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내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홈쇼핑에서 오신 분 있으실까요? 홈쇼핑. 네, 안녕하세요. 홈쇼핑 MG PB 개발팀 최미령입니다. 저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다양성의 추구는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그 문구가 좀 인상에 남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양성평등에 관해서 논할 때 인식에 대한 좀 더 촘촘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주 레벨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아마도 회사가 그리고 경영자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가 남성이나 여성에게 거는 기대가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그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역차별의 문제 그리고 승진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이제 MZ와 관련된 팀인데 앞으로 MZ 세대들 그리고 뭐 포스트 Z 세대들 등등 해서 지금보다도 좀 더 예민하고 그런 젠더 감수성이 높은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회사에서 뭐 주요한 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될 텐데 아무리 저희가 제도를 잘 만들고 인식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세대들의 그런 인식을 메꾸기에는 항상 일정 부분의 갭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촘촘하고 자주 이런 인식에 대한 교육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오늘 이 양성평등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를 물론 경쟁자일 수도 있긴 한데 경쟁자나 대체자로서 생각하는 인식들이 아주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들 혹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보면은 사실 코워커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신뢰 그리고 연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조직 안에서 많이 뿌리 내려서 저희 홈쇼핑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내에서 이런 다양성의 힘이 좀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훈진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남녀 구성원 간의 이해가 참 중요한데 조직 내에서 남성 중심적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보여요. 자, 여성들이 느끼는 남성 중심적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답에 앞서 제가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무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회사의 어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또는 조직 문화 또는 사업의 구조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인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롯데상사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롯데상사는 여러 가지의 사업군이 다양한 사업군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업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영업 거래처 상대방들이 모두 남성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업 거래처 조직 문화도 굉장히 남성적이고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거래처 상대방이 다 남성들이고 다 거래처도 남성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 영업사원이 여성 영업사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영업 활동을 하겠구나, 훨씬 더 영업 실적을 잘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성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를 했을 경우에 남성 인재의 평가 결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의 모수 자체가 많기 때문이죠. 여성의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일단 여성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께서 좀 전에 질문에서 남녀 간의 인식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그룹이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노력의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문화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를 어떻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로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일단은 이런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하고 다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어떤 거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했었던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니어 시절에 모셨었던 팀장님과의 일화인데요. 주니어 시절에는 제가 항상 보고를 할 때 굉장히 미괄식으로 보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굉장히 길게 말하고 결론을 아주 한참 뒤에 나중에 얘기하고, 한 번은 저희 팀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표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남성 인재들과 여성 인재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보고를 받아보면 여성 인재들은 과정을 길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고 남성분들은 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좀 나중에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무래도 여성 인재들은 그 어떻게 해왔는지의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남성 인재들은 결과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다라고 참 재밌다 이러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한번 그러면 나도 보고 확법을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좀 되게 많이 바빠 보이시거나 좀 급해 보일 때는 그냥 결론만 얘기해 볼까? 이런 식으로 저도 뭔가 화법도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른 화법을 사용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팀장님께서 만약에 야, 여자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하니 결론만 얘기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뒤에 나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의 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아마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부분은 부부간에도 이런 차이를 대화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까사책임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오래 계시면서 다양한 기업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근무하셨던 회사의 양성평등 정책 중에서 어떤 인상적인 제도나 문화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자들에게는 그 문턱이 아직 높습니다. 교수님께서 여쭤보신 한국의 여러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중에 인상 깊게 느꼈던 중 하나는 성별 무관하게 그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을 하나였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 계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는 여기 그 능력 중심으로 성별 무관하게 능력 중심으로 노력하면 좋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권상무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성평등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여성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에 대한 그 절실함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다양성의 발현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과 같은 이런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저희 그룹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그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도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양적 성장의 단계에서 이제는 여성 인재의 질적 성장 단계 더 나아가서는 다양성의 가치가 실현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부분들은 그거는 굉장히 저희가 언제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저에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갖고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초 소재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동등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스피릿을 확실하게 저희가 담아놓고 다양한 그 정책들을 만들고 실현을 하는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인재들이 조금 더 도전적인 직무를 좀 선택을 하시고 기업에 룰을 만들 수 있는 포지션들에 많이 포진을 하셔서 회사의 어떤 그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를 하는 쪽에 작업들은 회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손을 들고 도전하는 것들은 여성 인재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좀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주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 여성인재 육성은 단지 한 회사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생존의 문제로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대생들에게 물어보면 결혼은 선택이고 직장은 필수다. 이제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자아 실현이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서 결혼과 육아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심리가 기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성 인재 육성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할 그런 방법이 보이고 또 국가의 미래도 더 밝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롯데가 가장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께도 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하고 변화에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욱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고요. 저도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패널분들과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롯데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현 교수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2) 롯데 다양성 포럼,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할 순서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서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접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앞으로 더 많아져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문화가 점점 크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롯데 다양성 포럼은 매년 그룹 내 다양성과 관련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성의 힘으로 새롭게 이롭게 2022 롯데 다양성 포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롯데인과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